예,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토마스 모어가 말한 유토피아에서의 다루어지는 여자 결혼 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여자 문제, 결혼 성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전통과 법을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회 안전입니다. 사회 안전. 어떤 개인의 그 우수한 뭡니까 재능을 발휘시켜 가지고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평등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모어는 이 작품 속을 통해서 인간의 나쁜 속성을 개조한다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 동료 인간들의 무거운 짐을 감소시키는 것,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악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유재산이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그러한 그 공유재산 제도를 커뮤니즘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유재산 제도에 있어서는 토마스 모어 자신이 1편에서 유토피아는 1부와 2부로 되어 있는데 1편에서 그 유토피아를 방문하고 여행하고 온 라파엘 히드로데로스 이 여행자와의 견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합니다. 즉 이와 같이 사유재산을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인간이라는 것은 이 사적 뭡니까 개인적인 뭔가 이 사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본능적인 것이 있게 되는데 그리고 자기 능력에 따라서 뭡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동력 있게 되는데 모티베이션 이러한 것이 이 공유재산 속에서는 삭제한다 하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토피아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사유재산 제도 경제 체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이상적인 것을 제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동료 인간들의 무거운 짐을 간소한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벌어야 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예, 공평하게 가져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보게 되면 이 발전과 진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퇴보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같이 동료 인간들의 무거운 짐을 감소해주고 인간의 나쁜 속성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안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사유재산 폐지예요. 그 다음에 엄격한 절제, 훈육, 엄격한 기강 확립, 아주 엄격한 법 적용인데 가혹할 만큼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 그런 법 적용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에서는 행복인가? 최고에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적인 본능을 따르고 자연적인 본능을 따른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는 그런 뭡니까? 임펄스, 그런 충동 같은 것을 존중한다 이것이죠. 그렇지만 이 본능은 이성에 복종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성에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성에 복종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행복을 추구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가 맞습니다만은 단순한 육적인 쾌락주의가 아니고 정신적인 마음의 평화가 있는 그런 쾌락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성에 복종한다. 이성을 강조하는 스토아파의 근간을 두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신을 사랑하고 경배한다. 신을 사랑하고 경배한다. 이 신에 대한 종교에 관한 것은 제가 다음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되 행복인 쾌락을 추구하되 선하고 정직하고 선한 양심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성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얼마나 토마스 모어 자신의 독창성인가 이 논란이 되거든요. 사실 보게 되면은 플라톤의 국가랄지 그리고 많은 그 고전 작가들 동시대의 작가들한테서 상당히 이 토마스 모어가 작품 속에서 유토피아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뭡니까 요소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리니 AD 79년에 뭡니까 로마에 집필가 있죠. 플리니의 자연사에서 보게 되면은 그 자연사에 나오는 그 나라 모습이 말이죠. 아주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도 안락사를 허용하지요. 근데 이 안락사를 허용하는 그러한 이 상향의 나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고대부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모어에서 안락사가 이제 허용이 되는데요. 이건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했을 경우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한 것입니다. 왜 안락사 허용이 되느냐? 이것은 이제 뭡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뭐 모든 나라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 자신한테도 괴롭고 짐이 되는 것이고 가족이라 할 때 친구들한테도 뭡니까 오랫동안 뭡니까 아픈 사람 보살핀다는 것은 힘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국가적인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그래서 여러 면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이 무작정 오래 살고 한다는 것을 병들어가지고 오래 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한 그 배경을 깔고 있는 것이 바로 안락사의 합당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토피아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2000년 전에 이 플리니의 자연사에서 안락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주 난잡한 성 관습이 있다는 것이고요. sexually promiscuous.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태어날 때 이 플리니 자연사에서는 그 국가가 뭡니까? 아이들이 흰머리, 아기가 흰머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흰머리로 태어나가지고 늙으면서 검은 머리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세상에서의 역순환작용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이 없습니다. 입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코에다가 빨대를 대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아주 기이한 그런 그 인간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반면 또 다른 국가에 갔더니 에세이족이라는 그런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에서는 금을 혐오합니다. 금을 혐오해요. 바로 토마스 모 유토피아에서도 금이 치욕, 멸시, 이런 그 치욕과 멸시, 경멸의 대상으로 사용되거든요. 금이랄지 보석이 말이죠. 이 나라에서도 금을 혐오해가지고 금을 먼 곳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법 제도가 없고요.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화폐의 유통이 안 되는 곳이 바로 이 에세이적의 뭡니까? 플리니의 자연사에 나오는 건데, 토마스 모 유토피아에서도 돈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성욕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요. 성욕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여자도 발견하지 못했고, 남자들은 그럼 누구와 동료를 갖느냐, 누구와 친교를 갖느냐, 나무하고 친교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히스토리 오브 디 디오로스 시클로스 보게 되면은 어떤 나라가 있게 되는데 그 나라에서 무병, 아프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진 혀가 있어요. 혀가 두 개로, 혀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게 되는데, 혀가 두 개 있다 보니까 동시에 두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발상이죠. 여기서도 안락사가 허용이 됩니다. 안락사. 여기서 안락사.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국가에서는 이 자녀 생산이 정부 통제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생학적 측면에서 우수한 인자만을 증대시키는 것, 이같이 우생학적인 나온 것이죠. 사실 우생학은 19세기에 프란시스 골톤에 의해서 우생학이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녀 생산에서 우수한 자손만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통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것은 화장이 안 된 겁니다. 화장을 쓰면 코스메틱을 말하거든요. 코스메틱, 메이크업, 화장하는 것인데, 화장이 허용이 안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 왜 화장을 허용하지 않았느냐? 이 나라에서 뭡니까? 이 우수한 사람끼리의 남녀가 모여가지고 우수한 자식을 낳아가지고 계속 발전해 가는 것. 바로 그 플라톤의 그 국가에서 나온 그런 것이죠. 우수한 종족을 가지고 우수한 국가를 만드는 거. 그런데 이제 화장이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화장이 안 되는 이유가, 열성인자를 가진 여자가 화장을 해가지고 예쁘게 보이니까 남자가 그 예쁜 모습에 반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열성인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을 못하게 한다 이것이죠. 재미있는 발상이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토마스 모어가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그 작품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실제 작품 속에서 유토피아에서 토마스 모어가 아메리고 베스푸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 아메리고, 여기서만 아마도 아메리카가 나왔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정하게 되는 건데요. 15세기에 이탈리아의 상인이었고 여러 가지 한 사람인데, 이 뉴월드라는 작품이 있게 된다. 여기서 사유재산 대신 공유재산을 허용한다. 여기서 뭡니까? 사유재산이 없어요. 토마스 모의 뭡니까? 그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하고 비슷한 것이죠. 왕이 없고, 그 다음에 자연 상태를 따른다. 이 자연 상태를 따르는 것이 유토피아의 자연 상태, 자연적 본능을 따른다. 이거 같은 것이죠. 자연적 본능. 그렇지만 이성에 복종하는 것이다. 자, 쾌락주의 경향이 있게 되는데요. 쾌락주의 경향이 있게 됩니다. 쾌락주의 경향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쾌락주의는 정신적 쾌락주의보다는 육체적인 쾌락주의가 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의 무가치, 역시 금의 뭡니까? 금을 가치 없이 여겨버리고 먼 곳에 숨겨버리는 것. 근데 이 나라의 카니발리즘, 식인종 습관이 있게 됩니다.
식인종 습관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아주 야만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옷을 입지 않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이 여자들이 성적 만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 남자들의 그 부분, 남자들의 그 사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독성이 있는 동물로 하여금 물게 합니다. 그럼 남자의 그 사적인 부분이 아주 엄청 커지거든요. 그런 습관이 있었다라고 정해집니다. 그래서 묘한 그 어떤 그 성적인 어떤 그 성향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게 바로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뉴월드입니다. 근데 금의 무가치, 그리고 사회일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토마스 모 유토피아하고 일부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여자 결혼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토마스 모에서 다루어진 여자 결혼성은 상당히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토마스 모 자신이 이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가? 실제로 이 토마스 모는 멍크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지고 아주 그 금욕적인 생활을 실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권유에 의해 가지고 법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대법관이 되는 것인데요. 평생을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헤어셔트입니다. 헤어셔트. 헤어셔트란 것은 옷인데요. 옷인데 헤어. 이 빳빳한 털 같은 걸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다녔다. 이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옷을 입었다는데 사실 털로 만든 옷이 아니고 그 정도로 빳빳한 아주 거친 코어스 그런 거친 옷을 입어가지고 하도 그 천이 거칠었기 때문에 그 천일 옷을 입으는 이 피부에 닿아가지고 피부를 뭐니까 깎아가지고 피부와 뭔가 피가 묻을 정도였다. 그래서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자주 입어가지고 몸이 그 옷에 맞도록 단련을 시켰다. 그런 글이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고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특히 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 토마스 모의 사생활에 대해서는요. 다행히 그 친구였던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 우신 예천의 저자인 에라스무스가 이 모의 일대기랄지 여러 가지 습관 같은 것을 자세히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토마스 모하고 헨리 8세 이쪽 영국에서는 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종교 개혁,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에 굉장히 반대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수녀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뭡니까? 이 분노에 가득 찬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터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토마스 모어가 오픈 인세스터스 뭡니까? 레처 공개적인 뭡니까? 근친상간적인 뭡니까? 남봉꾼, 색인 이런 말을 써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에라스무스에 의하면 모어는 이 젊은 시절에 이 여자들과의 뭡니까? 관계를 좋아했다 합니다. 근데 거기서 여자친구와 관계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관계가 아니고 진실로 뭡니까? 우정다운 그런 거 좋은 관계, 건전한 러브 페어 그런 측면에서 관계를 많이 가졌는데 이 섹슈얼 인터코어스 성적 관계는 거의 생각을 안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토마스 모어는 이 남녀 간의 성적 이런 교합의 같은 것을 뭡니까? 아주 그 뭡니까? 리디큘러스 우스운 것이고 아주 그 저열한 걸로 생각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마스 모어는요, 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부인이 빨리 죽게 되지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얽힌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에라스무스에 그려가게 되면 사실 토마스 모어는 첫 번째 결혼에 있어서 그 동생을 더 사랑했거든요.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동생을 더 좋아했는데 연민에 의해서 뭡니까? 제인 콜트 첫 번째 부인과 결혼했다. ROPT 연민에 의해서. 근데 언니가 더 예쁘지도 않고 젊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하니까 결혼했다. 이렇게 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마스 모어는 말이죠. 이 부인과의 두 번째 결혼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인이 빨리 죽게 되고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주 친구들 사이에서 알려진 그러니까 알고 있는 여인을 택해 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만나 가지고 이제 결혼 약속을 잡아 가지고 30일 안에 결혼해 버립니다. 엄청 신속, 속도가 빠른 것인데요. 그 당시는 30일 이상 훨씬 더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고를 해야 합니다. A와 B가 결혼하는데 이게 이의가 있느냐라고 이제 신부님이 한 5, 6주간을 계속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생략하고 빨리 결혼을 해버립니다. 근데 생략하는데 이 생략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 이주를 해야 한다거나 뭐 아픔이 있다거나 해석경을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토마스 모의 그러한 경건한 모습이 이미 교회 사람들이랄지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예고 기간을 생략돼 가지고 30일 만에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부인이 나중에 이제 모가 감옥에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왜 여치 뭡니까? 좋은 집을 놔두고 이 좁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이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 모가 그런 것을 거절하게 되죠. 거절하게 되고 또 딸이 와가지고 아빠 왜 고생을 하시느냐 하면서 이제 딸이 또 말하게 되는 것이죠. 딸이 이제 맥인데요. 맥이가 자 마음의 중심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은 아시니까 제발 말로라도 혀로라도 왕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말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무어가 바로 이 가족과 너, 딸, 그리고 우리 가족 이것 때문에 내가 빨리 결단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족과 마누라와 너희가 없었다면 내가 훨씬 이전에 결단을 해가지고 내가 더 좁은 길, 감옥의 길, 죽음의 길로 빨리 갔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무릎에 나를 앉혀놓고 사랑하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족과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가족의 중요성을 또 말할 수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또 가족의 뭡니까? 가족들과의 견해가 차이가 있게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에라스무스의 기록을 하면은 토마스 무어는 이 부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주 그 심각한 뭐 가정 문제랄지 자기가 다루고 있는 대법관으로서의 아주 묵중한 국정 사안 같은 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상의를 안 했어요. 다만 가벼운 대화 그리고 뭡니까? 조크 상대, 조크. 가벼운 대화, 재밌는 대화, 활기찬 대화 이런 상대로서 부인을 대했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크 상대는데요. 이 토마스 모어는 아주 위트가 뛰어납니다. 말에 있어 위트가 뛰어나게 되고요. 마지막 처형대에서 독재에 의해서 이제 목이 날아갈 때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좋은 충신으로서 죽게 된다. 그렇지만 나는 왕의 좋은 충신으로서 죽게 된다. 하지만 나는 그 전에 하나님의 나는 신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 말이 이제 목을 이제 그 처형돼 되고 이제 형 집행관이 도끼로 목을 자르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긴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이 수염은 반역죄에 가담 안 했으니까 다칠 필요가 없지 하면서 수염을 한쪽으로 싹 씁니다. 그러면서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인 같은 경우는 가사를 보는 거 상당히 이분법적인 그러한 여자에 대한 견해가 토마스 모어한테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모어가 여자에 대해서 약간 편협한 생각이 있다. 바이어스 비유가 있게 되는데요. 무엇인가 아니요? 오늘 저녁에 부인을 너의 발 위에 놓으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먼저 발견하는 것은 너희 아내가 너 얼굴 위에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 위에 놔두면은 얼굴 위까지 올라오게 된다. 여자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 어떤 뭡니까? 기선제압, 여자의 길을 살리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견해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자신의 유토피아의 작품 속에 보게 되면은 여자가 남자한테 종속돼 있게 나오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 여자가 정기적으로 남편한테 자기 죄를 게으름과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럼 남편이 그 죄 사함을 해주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죠. 요즘 뭐 고해성사 같은 그런 거 기획이 되는데요. 사실 남자와 부인과 남편과 부인 사이에 유괴 있을 뿐만 아니고 토마스 모어에서는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한테 순종해야 되고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엄격한 위계의 질서가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좌우지간 정기적으로 여자가 남편한테 자기 뭡니까 죄에 잘못한 것을 고백해야 된다. 상당히 뭡니까 좀 편파적이고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세대인 것은 확실한 것이죠. 자, 유토피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결혼식 하게 되냐? 남자가 22세, 여자가 18세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데 딱 정해진 관수로 내려오게 됩니다. 남자가 22, 여자가 18세. 그 다음에 이제 엄격한 법이 적용되는데요. 혼종 관계를 했다. 결혼 전에 성 관계를 가졌다. 그 경우는 이 형벌이 독신입니다. 독신. 셀리버시.
너무 가혹한 것이죠. 자우지간 독신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그 부모까지 공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공개 망신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연좌제와 같은 그런 성격을 띠게 됩니다. 예. 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에, 도덕 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에 자녀들이 방탕이 됐다 이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통을 했을 경우 셀리버시, 독신입니다. 간통을 재범할 경우 사형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렇지만 이혼은 허용합니다. 특수한 경우 이혼을 허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자 성직자를 허용합니다. 여자 성직자를 허용하되 단 나이가 먹은 과부에 한해서 여자 성직자가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남녀가 6시간씩 공개적으로 의무 작업량이 있게 되는데요. 여자한테는 비교적으로 뭡니까? 쉬운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쉬운 일을 담당해야 돼요. 여자한테는 또 교육 기회를 주게 되죠. 이런 면에서는 여자한테 상당히 뭡니까? 여자를 우대하는 그런 면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요, 이제 유토피아에서는 가정에서 밥을 먹기보다는 마을에 있는 공동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공동식당에 가가지고 노예들이 설거지를 할지 뭡니까? 물건을 나르는 거 힘든 거 더러운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에 있는 가정주부들이 돌아가면서 식사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좌석 배치가 특이합니다. 남자들은 반드시 벽 쪽으로 앉아야 되고 여자들은 그 반대편에 앉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자의 임신부라 할지, 갑자기 여자가 아플 경우 할지, 임신부가 있을 경우 빨리 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특별한 좌석을 보니까 배려를 해주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는 뭡니까? 버스나 지하철에는 임신부 특별석과 같은 것이, 이 임신부 특별 우대석이 세계 최초로 토마스 무어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남편은 순종해야 되고 죄를 고백해야 되고 용서권을 남편이 진다는 거, 이것은 상당히 뭡니까? 좀 편파적인 것이죠. 이런 면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이한 맞선이 있어요. 맞선. 남녀가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선을 보지 않습니까? 선을 보는데요, 이 라파엘, 그 유토피아를 다녀왔던 라파엘 히돌데우스가 이제 말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 여자가 결혼 맞선을 볼 때 몸을 다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마을에 존중받는 아주머니 한 분을 모시고 그 배려하에 그 앞에서 이 신랑 될 사람한테 자기 몸 맞선 볼 때 온몸을 벗고 남자한테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이스 버사, 남자도 자기가 존중하는 사람 앞에서 여자한테 자기의 완전히 발가벗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라파엘이랄지 그 유토피아를 방문했던 그 일행들이 그 유토피아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듣고, 그럼 기이한 그런 뭡니까? 맞선 풍습을 듣고 웃어요. 황당하다, 엉터리다, 우습다,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이야기다 하면서 웃어 젖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유토피아인들이 오히려 역으로 이제 막 대꾸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하지 않은 게 더 우스운 것이다. 봐라. 평생 데리고 있지도 않을 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을 살 때 뭡니까? 입을 벌려보고 뭐 발톱을 보고 뭐 근육을 살펴보고 다 조사를 하는데, 평생 데리고 살 마누라를 그같이 손바닥만한 얼굴 하나 보고, 그러니까 옷으로 가려져 있는 그런 모양을 보고 결혼한다는 것이 말이지 않느냐? 그거야말로 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그 황당한 이야기인데 여기 바로 이 진리가 들어있게 되고 어떤 그 교훈점이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수법이 바로 호러스가 사용했던 세타이어, 풍자에서 썼던 진실을 말하되 웃음조로 말한다, 웃음을 띄워서 말한다, 이런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옷이라는 것은 하나의 메타포지요. 은유 성격이 있게 되는데요. 자, 사람을 가리고 있다 것이죠. 그죠? 사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옷이 사람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 사람의 속성을 알려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 교제를 통해 가지고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인데, 우선 가식적인 걸로 가려져 있다 이것이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 결혼 미래의 생애 보니까 동반자를 공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것을 역으로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토피아에서는 화장이 허용이 안 됩니다. 화장이요. 그럼 사실 많은 작품 속에서 이 고대의 이상국가 중에서 이 화장이 허용 안 되는 그런 국가가 있게 되죠. 있게 되는데요.
이 고대 작품 중에 이제 화장이 허용이 안 되는 국가가 있게 되는데, 그 나라에서는 왜 화장이 허용이 안 되는 거 아니요? 사람들이 화장에 빠져가지고, 예쁜 모습에 빠져가지고, 바로 이 나라죠. 예쁜 모습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다 것이죠. 여기죠. 예. 화장이 안 된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모에 현혹돼 가지고 열성인자, 예, 좋지 못한 뭡니까 그런 자손을 나오기 때문에, 예,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와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화장을 안 된다. 예, 화장을 보고 남자들이 시각적인 어떤 어필을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선택하게 되면은 나중에 후회가 있게 되고, 그죠? 나중에 여자 본성이 나오게 되고 했을 때 실망한다 이것이죠. 그런 것을 미리서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지책으로서 그런 관습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쁜 얼굴이 잠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만은 남자를 항구적으로 갖게 하는 것은, 남자의 마음을 항구적으로 잡는 것은 여자의 선한 본성이다. 선한 뭡니까? 내적 좋은 뭡니까? 자질이랄지 선한 품성,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에서는 유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치가 없고요. 그래서 뭡니까? 양장점이 없고 사치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상당히 뭡니까? 좀 단조로운 그런 사회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성직자 부인이 존경됨을 받고요. 아주 성직자 부인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토피아에서는 성직자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 부인이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것이 해외 원정 시 남편과 동행한다. 이게 중심이 되는 건데요. 유토피아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불가피한 사항에 의해서 해외 원정이 됐을 경우, 전쟁은 유토피아에서는 용병들, 돈으로 산 외부인들에 의해서 전쟁이 이제 진행되는데, 특별한 상황에서 이제 유토피아 사람들이 해외 원정 갈 때가 있어요. 특별한 상황에서. 그때는 원하면은 가족이, 부인과 아이들이 그 남편이 전투하고 있는 그 옆에 바로 그러니까 기거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아주 특이한 건데요. 가족 중심, 가족 우대, 이게 핵심, 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 이게 바로 유토피아의 사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가족도 대가족제도 일반적으로요.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그다음에 자식 세대, 3세대가 모여있는 우리의 뭡니까 과거의 이조시 때 대가족제대 농본 중심 사회, 이런 사회가 바로 유토피아의 한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원정 시에 남편과 동행해가지고 바로 옆에 뭡니까 자식들과 함께 기거를 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죽고 부인하고 자식들만 따라오게 된다, 가족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불명예입니다. 특이하죠. 남편도 이 가족이 죽고 자기 혼자 돌아오게 된다, 불명예입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같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묘한 생사의 고락을 같이 하는 그 특이한 집단이 바로 유토피아의 가족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법에 있어서 이같이 뭡니까 간통하게 되면 독신이고, 두 번 하게 되면 사형이고, 엄청 뭡니까 사소한 것 훔쳤을 때도 엄청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사형당하게 되고 말이죠. 법이 너무너무 엄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토마스 무어가 대법관이었다는 것이죠. 대법관이었고, 그 토마스 무어가 자신이 바로 그 엄격한 법에 의해서 나중에 뭡니까 참수대에서 댕강 나가게 되죠. 엄격한 법의 집행을 당하게 된 것이죠. 대법관 시절에 아마도 이교도랄지, 그리고 많은 범죄인들을 실제로 토마스 무어가 엄청나게 법을 집행했을 그런 것이죠. 근데 너무도 가혹한 법이었어요. 자신이 벌써 목이 뜰하게 나갔었고, 그 다음에 이 16세기 형벌이 말이죠. 얼마나 엄했는 거 아니에요? 중세는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16세기도 형벌이 강했는데, 런던에 가게 되면 이 런던 던전이라 해가지고 중세 감옥 박물관이 있게 됩니다. 거기 가서 보면요,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형벌이 있게 되고요. 이건 상상을 초월한 그런 형벌이 있게 되는데요. 이 세로된 틀이 있어요. 이렇게 세로 이렇게 틀을 갈아가지고요, 천장에 매달고 말이죠.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물과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몇 달 지나가지고 말라 비틀어가지고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 간통했을 경우 독신이고 재범하면 사형이라 했는데, 바로 이 16세기에
이 성직자 세 사람이 어떤 여자와 간통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형벌이 기록이 나오는데 이 성직자 세 사람을 묶어놓고 움직임이 뭐하도록 묶어놓고 이 배 복부를 칼로 갈라버리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내장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상태로 17간 살아있는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형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벌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또 뭡니까? 화형식,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유토피아에서 지는 이런 엄격한 법률 같은 것이 결코 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18세기에 뭡니까? 18세기의 듀포 작품의 월 플래너스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엄격한 법 집행이 나오는 것이죠. 한 번 뭡니까? 절도를 했는데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는 거. 이와 같이 엄격한 법 집행 유도가 중세, 심수에 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 헨리 8세, 이 토마스 무어 시절에 프리덤 오브 스피치와 이 말의 자유가 없을 뿐더러 프리덤 오브 thought, 생각의 자유도 없었다는 것이죠. 토마스 무어가 뭡니까? 왕을 공개적으로, 왕이 수장령,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공개적으로 말해야만이 기소가 돼가지고 법정 판결 내려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결국은 음모에 의해서, 가슴 속에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음모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 엄격한 법 집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볼 때 아마도 이 토마스 무어는 이러한 자신이 그리고 있는 이 유토피아 세계를 견뎌낼 만한 도덕주의자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소스라 할지, 이와 같은 그 여자 결혼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종교, 그러니까 경제 체제, 정치 체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